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주차 미시경제학 강의 녹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오전이죠. 오전 9시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답안 전부 다 잘 받았고요. 제가 지금 강의 녹화를 하는 거는 화요일날 저녁인데요. 아직 시험 채점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아마 수요일날 저녁, 늦어도 목요일날 아침부터는 아마 채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채점 다 한 다음에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 푸느라 수고 많았고요. 혹시 남은 시험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제는 생산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이중유 교수님 책 8장 기업과 생산기술, 그다음에 베리안 책으로는 19장 관련된 내용이 19장에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녹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고전 미시경제학을 가장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수요랑 공급 곡선을 이제 그려주는 가격과 그 거래량, 생산량 또는 소비량이요. 이걸 X축에 두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했던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소비하는지, 한마디로 이제 디맨드 사이드를 이제 공부한 거거든요. 주어진 가격에서 이만큼 소비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래서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슬러스키 방정식을 통해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까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디맨드 커브에 관한 이제 이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자, 이제 공급 곡선. 한마디로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가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면은, 그 재화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생산자가 있겠죠. 한마디로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생산자들은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지, 이 서플라이 사이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재화 서비스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지 그거에 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디맨드 사이드랑 서플라이 사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맨드 사이드는 이제 보통 개개인의 어떤 소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한마디로 다 개개인이에요. 근데 서플라이 사이드는 생산 과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화랑 우리가 마켓에서 보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기업이라는 그런 유닛을 통해서 이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는 이제 어떤 프로덕티브 유닛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생산 이론은 또는 이제 생산자 이론은 시장에서 과연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업의 행동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이 기업 이론은요, 경제학에서 너무나 방대한 분야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이걸 전부 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대신에 제가 5가지 중요한 주제를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왜 시장에서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한마디로 생산활동이 개개인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통치해가지고 국가가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규모랑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이 이렇게 존재하죠. 상호 존재하죠. 왜 그런 시장, 그런 구조가 나타났는지요. 거기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관한 문제예요. 과연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걸 통합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 소유도 하고 경영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가 어떻게 경영돼야 되는지, 네 번째로는 어떻게 조직돼야 되는지, 한마디로 하이어라키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경영학과 과목 중에 경영관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계약 이론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다섯 번째 질문에 관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과연 시장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뭔지요?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 이거에 관해서 연구할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는 기업이 시장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과 경영권 문제 논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경영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돼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거가 흥미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제일 마지막 주제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가지 이 질문에 관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생산 요소가 있어요. 그 생산 요소로부터 산출량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전환, 생산 요소로부터 어떤 생산량을 할 수 있는,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춘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고전 경제학에서 기업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닛으로 정의가 돼요. 좀 더 간단하게 생산 기술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각 기업은 어떤 하나의 독특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생산자 이론에 대한 로드맵은요, 우린 처음에 일단 이 생산 기술을 어떻게 묘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하는지요, 거기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주어진 생산 기술에서 과연 각각의 기업은요,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일단 이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기업이 시장에서 왜 존재하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존재 이유에 관해서 되게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로널드 코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1937년도에 기업의 본질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왜 시장에서 개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산활동이요. 왜 국가라는 그런 전체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발생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처음으로 논의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론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공헌을 인정받아가지고 로널드 커즈는 이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1991년도에요. 이 사람이 이분은 이제 기업 이론도 기업 이론이지만 되게 컨트리뷰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학 원론 들었으면요, 외부성에서 코즈의 정리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ause theorem, 그 다음에 cause conjecture하고 또 역시 중요한 그런 경제학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런 창시자일 뿐더러 시카고 학파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아래 바로 그 다음 해에 노벨상을 받은 이 게리 베커랑 같이 시카고 학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널드 커즈가 쓴 이 기업의 본질의 책에서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왜 기업을 통해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에 제가 속해 있으면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생산활동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생산 기술을 이제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이제 스페셜리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생산활동이 전문화돼 가지고요. 하이 퀄리티의 그런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시장에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혼자 생산하는 것보다 모여서 같이 기업을 통해서 모여서 생산을 하면은요, 팀 프로덕션의 이점이 있죠. 보통 peer effect나 synergy effect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같이 해보면서 느끼겠지만 서로 간에 이제 peer effect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왜냐면은 혼자 생산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얼만큼 열심히,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은 그만큼 자기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만큼 생산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모티베이션, 인센티브가 확실해요. 하지만 팀 프로덕션에서는요, 어떻게 하지나 프리라이딩 문제가 있죠.
만약에 여러 명이서 같이 생산하는 거면은 저 혼자 생산 안 해도 팀 전체의 산출량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저 위에 경영진에서 각각의 그런 인플로이들이요,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각 인플로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감독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감독하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따른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건지. 여러 가지 기업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 배치하고 이 사람은 어떤 디비전에 배치하고. 한마디로 이런 어사이먼트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따라요. 이런 경영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을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매주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혼자 이제 생산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산출량에 따라서 이렇게 매저가 가능한데 기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전체 팀 아웃풋이니까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그러한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게요. 이제 로널드 커즈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로널드 커즈가 얘기하는 거는 거래 비용이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시스템aticaly하게 우리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다양한 컴퍼니와 다양한 인스티튜션이 존재해요. 생산 활동을 하는. 그래서 어떤 한 기업이 존재하면요. 그 기업에는요. 내부적인 거래 비용이 있어요. 이 내부적인 거래 비용은 아까 얘기한 그런 감독 비용, 경영 비용, 그 다음에 그런 매저먼트 비용,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기업 A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면요. 액정을 자체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 컴퍼니 B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거래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액정을 수주받기 위해서는 컴퍼니 A and B랑 이제 서로 간에 계약을 해야 되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렇게 계약을 맺는 데에는 계약 비용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거래를 하면은 어떤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스포츠스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팀이랑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비용이 이제 상당해가지고 에이전트를 등용하죠. 에이전트를 고용해가지고 그 에이전트가 선수 대신에 이제 계약을 맺는데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그 건물에 대한 소유주랑 임차인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왜냐면은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동산에 이제 지불해야 되니까요.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transaction cost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에서 발생되는 거래 비용이요. 이 internal transaction cost가 더 크다. 그럴 경우에는 컴퍼니 A랑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회사랑 액정을 생산하는 회사가 서로 merge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 기업을 이제 이룬다는 거죠. 반대로 internal cost가 더 크다. 그러면은 만약에 컴퍼니 A가 액정을 생산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가 따로 분리돼서 시장에 또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보통 전문 용어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신문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런 아웃소싱 이런 단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outside에다가 resource를 이제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그 필요한 자원을 찾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internal cost가 더 크면은 너무 이제 이래서 액정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은 감독 비용, 경영 비용 이런 internal cost가 너무 증가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transaction cost라는 개념을 갖고서 기업의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마디로 기업의 활동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언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또는 여러 명 이렇게 기업의 바운더리가 이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부적인 시장 거래를 통한 그런 cost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통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cost. 요 두 가지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절한, efficient한 기업 사이즈는 과연,
이 두 가지의 어떤 밸런스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 비용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야. 기업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기업의 활동범위 얼마만큼 비즈니스를 확장시켜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래 비용이 클 때, 시장의 외부적인 시장 거래 비용이 클 때는요, 여기 두 가지 이그샘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이그샘플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시장의 여건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매우 유동적이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노동시장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계약을 맺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낮은 임금을 받아요. 같은 기술을 갖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계약에 아무래도 좀 그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 한마디로 계약을 맺을 때, 시장을 통해서 계약을 맺을 때 그만큼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첫 번째 거요. 특정한 용도로만 쓸모가 있고 다른 용도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상품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 이럴 때는 이제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기회주의적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사이트 되는 그런 사례 연구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제너럴 모터스랑 피셔 바디 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발생했던 그런 계약인데요. GM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근데 피셔 바디라는 건 이제 아마 생소할 건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업인데요. 이거는 옛날에요. 이렇게 자동차 본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919년도에요. GM이 이 피셔 바디라는 회사랑 10년짜리 계약을 맺게 돼요. 근데 이 계약에는요, 되게 배타적인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조항이 뭐였냐면은, GM은요, 이 피셔로부터 필요한 이 자동차 본체 있죠? 이런 본체 같은 거요. 이 본체를 피셔로부터만 수주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왜 이런 배타적인 조항이 존재했냐면요.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었다고 하면은 피셔 바디가 GM에 이제 공급하려고 본체를 100개 생산을 했어요. 근데 GM이 이제 가격 흥정을 할 때요. 딴 데에서 좀 더 싸게 준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GM이 이런 조항이 없으면은요, 이런 기회주의적인 어떤 행동이 발생하게 돼요. 좀 더 그런 걸 다른 데서 받은 오퍼를 갖고서요, 좀 더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셔바디 입장에서는 100개 미리 생산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플랜트를 짓거나요. 이런 인베스트먼트조차 하지 않게 되죠. 한마디로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배타적인 조항이 이제 들어간 이유는요. GM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이제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건데요. 이 조항은 근데 안 좋은 점이 또 뭐냐면요. 반대편. 피셔 입장에서 또 기회적인 행태를 또 발생시켰어요. 자, 이게 왜 발생됐냐면요. 이건 이제 192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1920년도 초반은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부흥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20년대 전에는 이런 자동차가 전부 다 이 본체가요, 수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인들이 이거를 각각 이제, 직접 이제 제조한 거거든요. 근데 2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프로덕션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우표 찍듯이 계속 찍어내게 돼요. 한마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1920년대 초반에요. 그래서 동시에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 말은요. 예전에는 GM이 피셔 바디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량의 본체만 공급받았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수요량이 많아지니까요. 원래 1000대 공급받았는데 또 1000대가 필요해요. 그만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말은 결국에는 계속 1000대, 1000대, 1000대 추가적인 공급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피셔 바디가 이제
그렇게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높여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GM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례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피셔로부터 한마디로 이제 본체를 좀 더 많이 주문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결국에 계약이 1925년도에 깨지게 돼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요, GM이 계속 피셔바디에 요구한 거는 GM의 본사는 미시간에 있거든요. 지금도 미시간에 있고요. 근데 좀 더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미시간주에 가까운데 GM의 그 공장 가까운데 추가적인 플랜트를 하나 건설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피셔바디는 그거를 계속 머뭇머뭇하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건설을 하게 돼서 GM에 이제 예속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한마디로 GM한테는 좀 더 효율적으로 본체를 공급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로부터는요. 좀 더 그런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좀 더 많이 들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GM이 완전 예속돼 버리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계속 이전을 머뭇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25년도에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이전하는 거를 거절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1926년도에 했던 건 뭐냐면요.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결말은 어떻게 나냐면은 GM이 결국 피셔바디를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본체를 이제 생산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external cost가 external 그런 거래 비용이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왜냐면 갑자기 1920년도에 수요가 갑자기 너무나 증가해버렸거든요. 피셔바디나 GM이나 둘 다 예상치 못하게 증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프라이스를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을 건지, 각각의 본체를 얼마의 가격에 주고받을 건지, 이런 거는 계약 조항이 없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어떤 시장의 시스템이나 또는 계약 시스템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피셔바디가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또는 계약을 통한 이런 거래 비용. 그래가지고 결국 이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GM이 피셔바디를 아예 사서 자체적으로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산 라인이 이제 확장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바운더리나 생산 라인 또는 프로덕션 그런 라인이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클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의 존재하는 이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비디오 이제 스탑하고 이제 두 번째 비디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의 이제 시장 행태에 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